2019년 11월부터 무려 3년 가까이 350차례 이상 만나달라, 친해지고 싶다, 문자 메시지 등등을 보내다 못해 협박까지 하고 결국 2022년 9월 14일 피해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까지 한, 현재 모든 국민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일으킨 한 사건이 있습니다. 2022년 9월 14일 저녁 9시경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여자 화장실에서 31살 남성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8살 여성 영무원 정여인을 흉기로 살해한 건데요. 피해자 정여인이 직접 최초 신고를 했고 1분 만에 동료 및 사회복무요원이 현장으로 도착했습니다. 곧이어 신고 9분 만에 구급대가 도착. 이미 흉기에 찔려 쓰러진 피해자를 후송했으나 결국 정여인은 수술 도중 숨졌습니다. 살인마 전주환은 곧 체포가 됐는데요. 도대체 피해자 정여인은 왜 이놈에게 이런 죽음을 당해야 했던 걸까요? 도대체 왜? 전주환과 정여인의 악연은 201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서울교통공사 직원으로 입사 동기였는데요. 2018년 입사하고 2019년 11월부터 이 전주환이 계속적으로 정여인한테 집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려 3년 가까이 350여 회 이상 전화와 문자를 보내는 등 자신과 만나자고 스토킹을 2019년 11월부터 스토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2021년 10월 4일 정여인이 참다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사건 접수하고 가해자인 이 전주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연락하지 말라고. 그런데 경찰에서 이런 경고성 문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환은 계속해서 정여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1억을 나한테 주거나 성적 요구 들어주지 않으면 나 너 성적 불법 촬영물 있어. 이거 갖다 뿌려버릴 거야. 그러니까 이때 정여인이 바로 2021년 10월 7일 전주환을 불법 촬영 등의 혐의로 고소를 넣어버립니다. 여기서 불법 촬영물이라고 하니 뭐 혹시 둘이 사귀는 사이였고 성관계의 영상을 가지고 있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었고요. 피해자 정여인의 큰 아버지분의 말에 의하면 역 구내에서 이놈이 같은 역에서 근무할 때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놨던 거예요. 거기서 촬영된 불법 촬영물, 그게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 직위 해제까지 됐어요. 잘렸습니다. 거기서 찍힌 정여인의 그런 영상을 공개하겠다 어쩌겠다 협박을 한 거예요. 그렇게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 범인 전주환은 고소, 신고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스토킹 범죄 신고는 경찰이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체포 조사했는데 결국 구속은 못 시켜요. 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기각시켰거든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 재판이 진행된 거예요. 정여인 측의 변호사분은요, 전주환은 마치 피해자와 둘이 사귄 관계처럼 연인 관계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둘은 아무 사이도 아니었고 그저 입사 동기일 뿐이었다. 피해자는 전주환과 조금도 사귈 생각이 없었고 이 점을 전주환에게도 늘 말해왔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진짜 몇 년 동안 친하게 지내자, 너 좋다, 친구하자 스토킹 문자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다 고소까지 이어지자 2021년 11월부터 2월 13일까지는 합의해달라고
협박 종용을 하면서 20차례 문자 연락을 해옵니다. 보통 합의라고 하면 합의 좀 해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전주환은요 지가 왕이었습니다. 야 합의해라. 좋은 말로 할 때. 합의 안 하면 알아서 해. 이게 뭡니까? 고소를 당했으면 본인의 죄를 깨닫고 하던 행동을 스탑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전혀 죄를 반성하고 이런 거 없고 또 협박을. 내 인생 망치고 싶냐? 너 원하는 게 뭐야? 지가 지금 정여인 인생을 망쳐놓고 도리어 합의해라. 야, 너 내 인생 망치고 싶냐? 네가 원하는 게 뭔데? 아니 정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네가 원하는 게 도대체 뭐냐고. 내 인생 망치고 싶냐고. 사건 당일 순으로 쭉 천천히 말씀드리면 이 전주환은 사실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부터 이 피해자 정여인의 옛 집을 수차례 서성거렸습니다. 왜? 정여인이 거기 아직까지 살고 있는지 알고 이사간지 모르고 계속해서 그 집을 서성거렸던 거예요. 와, 이거를 나중에 그 집으로 새로 이사 왔던 사람이 알았을 때 얼마나 소름이 돋았을까요? 사건 당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월 14일 오후 6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정여인이 과거 살던 또 그 집으로 간 거예요. 2번이나 이사간지 모르고. 거기다가 길 가는 다른 여자를 정여인으로 착각 약 7분 동안 미행까지 했습니다. 7분 정도 따라가다가 얼굴을 딱 보니 아니거든. 이후에 전주환은 오후 6시쯤 증산역과 이제 그 후에 구산역을 차례로 들립니다. 그리곤 영무실로 가서 저 지금 휴가 중인 불광역 직원인데요. 내부망 좀 볼게요. 확인할 게 있어서요. 그렇게 서울교통 내부망에 접속, 정여인이 어디에서 몇 시에 근무를 하는지 정보를 모두 확인해 나옵니다. 그렇게 나온 후 전주환은 다시 정여인의 옛집으로 가요. 왜? 이사간지 모르고 또 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갔던 걸까요? 옛 거주지로 가서 한 바퀴를 도는데 출근 시간이 다 돼도 안 보여.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건지 범행 2시간 전 전주환은 저녁 7시쯤 구산역에서 일회용 승차권을 끊어 피해자 정여인이 근무하고 있던 신당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게 신당역 화장실 앞에서 1시간 10분 정도 기다려요. 왜? 몇 시쯤 화장실 순찰한다고 돌 거거든. 역시나 8시 56분 정도가 되니 나타났네. 화장실 순찰하러 들어가는 정여인을 바로 따라 들어가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겁니다. 2022년 9월 14일 경찰은 전주환을 살인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전주환은 제가 우울증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만나는 사이였는데 갑자기 제가 싫다면서 매몰차게 말하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나 우발적으로 죽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발적이었다. 심신미약을 주장한 거예요. 우발적으로 우욱해서 죽인 거였다고? 우발적이었다는 사람이 신당역 화장실 앞에서 1시간이나 넘게 기다려? 그리고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갔습니다. 거기다 수차례 정여인의 옛 집을 서성거렸어요. 사건 당일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왜? 괜히 신용카드, 후불 교통카드 이런 거 사용했다가 덜미 잡히면 어떡해요. 내 동선을 감추려고. 거기다 피해자의 일정을 알기 위해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내부망에 접속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경악할 만한 게요. 이 31살 전주환은요. 범행 당일 같은 날 오후 3시쯤에 정신과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곤 우울증이 있다면서 진료를 받아요. 뜬금없이. 그리고 그날 저녁에 죽였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의도가 보이잖아요.
심신미약 인정받아 감경받으려고. 심지어 전주환은요, 범행 도중 머리카락이 떨어질까 일회용 위생 목까지 쓰고 신당역 화장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위에 겉옷도 양면으로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었어요. 범행하면 피가 묻으니까 바로 뒤집어서 입으려고. 거기다가 진짜 치밀하게 잔머리를 엄청 쓴 게 자기 핸드폰에 GPS를 조작하는 어플까지 깔아서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이것도 해봤다가 저것도 해봤다가 정여인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한 건지 보이죠? 이 GPS 어플이요, 범행 당시 자기가 있었던 위치를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깔아놓은 겁니다. 왜? 수사만 피해가려고. 이래도 우발적이었어? 거기다가 자기가 자기 입으로 경찰 조사를 계속하면서 사실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라는 식의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약 한 달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을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오래전부터 계획했다고 말해놓고 왜 우발적이었다고 또 주장하는 거야? 대체 왜? 감형받으려고. 본인이 스토킹과 관련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상태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본인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잔머리를 엄청 쓰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범행 당일날 피해자를 죽인 그날 아침에 이놈이 잘못했다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면서 2달치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었다는 겁니다. 범행 당일 아침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밤 9시에 그 짓을 한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재판 중이니까 어쨌든 양형 받으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 막 몇 장에 걸쳐 써내고 그날 저녁 반성은 개뿔 죽여야지 하고 찾아가서 죽인 거잖아요. 반성문에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에게 사죄 드린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날 저녁 그렇게 잔혹하게 피해자를 죽입니까? 전혀 진심이 없는, 진실성 하나 없는 그냥 종이 쪼가리인 거예요. 오늘 저녁에 죽여야지 그 생각하면서 반성문을 쓴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번 사건 이외에 여러 살인사건에서 재판부에서 이런 잔혹한 살인마들의 반성문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죄를 깊게 반성하고 있다, 그 점을 들어 참작 양형한다. 당시에 불구속 사건이었어요. 구속 사건이면 갇혀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써가지고 내면 되는데 불구속 사건이었기 때문에 직접 우편으로 접수하지 않는 한 법정에 이걸 본인이 직접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반성문이라는 걸 많이 쓰면 쓸수록 그 장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진짜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서 썼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 반성문을 보고 양형을 해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반성문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신빙성이 있을까. 이걸로 양형을 해주는 이런 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냥 양형 수단으로만 대충 연기하면서 쓰는 경우가 많으니, 거기다 대박인 게요, 이 반성문을 대필해주는 업체도 있대요. 최저 5만원부터. 최악입니다. 이게 얼마나 그 진실성이 있겠냐고요. 또한 한 가지 아쉬운 게 이 전주환이 너무 쉽게 피해자 정여인의 직장 일정 동선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상한 짓을 해서 직위 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까지 받는 와중이었어요. 그 정도 됐으면 회사 내부망 접근을 차단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회사 내부망 접근이 이렇게 쉬워? 서울교통공사 측에서는 재판이 끝나야 징계 절차가 진행된다
그 전에 사내망 사용은 저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직위 해제 자체가 징계 절차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위 해제 잘린 거잖아요. 출근 못하게 했잖아. 그럼 당연히 자기 회사 내부에 이런 것도 못 보게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다 정보인데. 요 며칠 전 전주안의 신상 공개가 됐습니다. 저는요, 맨 처음에 이 사진 보고 이런 사람이 이런 짓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인상이 와, 사람은 정말 겉만 봐서 모르는 거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체포되는 전주안의 모습이 모자이크가 안 된 상태로 나왔는데 아니 이것도 누구야? 너무 다른 거예요. 신상 공개를 하는 목적은 이 사람이 사회로 나왔을 때 다른 피해자가 더 나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사람의 얼굴을 알리는 그런 거잖아요. 실물과 이 사진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신상 공개를 하면 좀 체포되고 나서 마스크를 빼고 딱 정면으로 미국의 머그샷 같이 딱 최신 사진을 찍어서 공개를 해줘야 사람들이 길 가다가 마주쳐도 딱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지. 이거는 몇 년 전, 그것도 민증은 보정도 많이 하잖아요. 미국의 머그샷 안 봤냐고요. 그렇게 찍어서 공개를 해줘야지. 무슨 신상 공개가 이 사람이 잘해서 사진 공개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뭘 잘했다고 이 보정된 깔끔한 사진을 범인 신상 공개라면서 공개하냐고요. 참 이런 스토킹 사건은 준비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지만 막을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늘 드는 것 같아요. 2021년 10월과 올해 1월 전주안을 불법 촬영물과 스토킹 혐의로 각각 고소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고소했을 때는 이튿날 바로 경찰이 전주안을 긴급 체포했고요.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어요. 거기다 두 번째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때 경찰이 구속영장조차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경찰이 2차, 3차로 영장을 계속 신청했었더라면 지금 신고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심상치가 않다 판단 하에 구속을 시켜야겠다 해서 기각돼도 계속 구속영장을 신청했더라면 법원의 판단이 달라졌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건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전주안은 피해자 정여인을 끊임없이 스토킹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 만나달라 친구하자 이걸 넘어서서 나중에는 협박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경찰은 두 사람의 접근 금지, 분리 조치 등등 아무것도 직접적인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전주안은 이미 택시기사 폭행과 2018년 음란물 유포 등 전과 이범이었습니다. 경찰은 살인죄로 전주안을 입건했지만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있는 보복 살인 혐의로 변경. 그렇게 되면 최소 형량이 10년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살인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이 될 가능성이 커요. 이 사건은요, 내가 스토킹하고 협박했는데 날 신고했네? 고소했네? 네가 나를? 합의해달라고 했더니 싫다네? 열받아서 죽인 거잖아요. 이건 보복이란 말이죠. 경찰에 따르면 전주안은 8월 18일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딱 그때 정여인을 죽여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앞서 그랬잖아요. 전주안이 피해자한테 너 내 인생 망치려고 하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자기가 적반하장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진짜 네가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구나. 나만 이렇게 망칠 수 없지.
내 인생도 끝나니 네 인생도 끝나게 만들어줄게. 이런 생각을 하고 범행을 했다고. 이런 참혹하고 안타까운 사건에 윤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스토킹법을 더 보완하라고. 피해자 보호에 너무 미흡하다고. 이 제도를 더 보완해 이러한 범죄가 발 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사망한 피해자는 아무 죄가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아무 죄가 없었어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항상 선이 악에게 당해야 하는 건지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은 정말 다신 일어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성범죄나 이런 잔혹한 살인은 사형도 개인적으로는 반대고요. 그냥 범인 스스로가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죽고 싶다. 죽여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라는 말이 나오게끔, 뼈저리게 후회하게끔 태형을 넣든가 했으면 좋겠어요. 이 태형이 그 범죄자를 묶어놓고 엉덩이를 때리는데 쇠파이프 같은 걸로 엄청 세게 때리는 거예요. 한 3대 정도 맞으면 완전 엉덩이가 부르트는, 그렇게 형벌로 살인죄나 살인이다? 그러면 50대 내리는 겁니다. 그럼 막 미치는 거예요. 3대 정도만 맞아도 막 엉덩이가 퉁퉁 붓고 못 걷거든. 그러니까 3대 맞고 1시간 쉬는 거예요. 피가 너무 나니까 지혈하라고. 지혈되면 다시 맞아요. 그렇게 50대를 맞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와 그냥 막 죽여주면 안 되냐 라는 말이 나오겠죠. 와 이거 50대를 어떻게 맞아. 그 과정에서 이 범인이 얼마나 자기 죄를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하겠습니까. 유가족 분들도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 가해자가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나마 좀 위안을 얻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 그리고 재범률도 낮아지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형조차 시행하고 있지 않고 징역조차도 생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도 다반사죠. 이 사건이 아직 재판 중인 사건인데 정의가 제발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자기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 너무 후회하고 있다. 자기가 정말 미친 짓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한 게 있더라고요. 이 전주환이. 그런데 앞서 그랬잖아요. 사건 당일날 낮까지도 이놈은 다시는 안 그러겠다면서 반성문을 썼던 놈이에요. 그런 놈의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체포되고 나서 미친 짓을 했다며 사죄를 구했다는데 저는 하나도 신빙성, 진실성이 안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발 정의가 실현돼 제대로 된 죄값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안타까운 신당역 살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